김태형 감독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아주시기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GV의 사회를 맡은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윤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솔입니다. 먼저 이 두 분하고 저도 이제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 두 분을 이렇게 같이 한 프레임으로 보는 게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각자들 문솔이 감독님, 공효진 배우님을 각자들은 본 적이 꽤 있는데 이렇게 투샷을 좀 보니까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버벅가신. 왜 그래요, 감독님? 여전히 거짓말을 잘 못하시고. 벌써 2005년이니까요.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같이 작업을 하고 가족의 탄생이 12년 됐다고요? 2005년에 찍어서 2006년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그때 젊었는데 두분 뭐 여전히 젊으시지만 그냥 어떠세요? 제가 사회를 잘 못 보는데 그냥 머리머리 보겠습니다. 이 영화 보신 소감 좀 여쭤봐야 되겠죠? 공효진 배우님부터 먼저. 네. 그냥 씁쓸한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어쩜 저렇게 똑같지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문소리 언니가 감독님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잠시 놓고 그냥 영화 안에서 그 캐릭터로만 보다가 아 맞다, 크레딧 올라가면서 소리 언니가 감독님도 각본 다 하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뭐랄까 이런 느낌은 또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시고 쓰시고 또 모든 씬에 다 나온 이런 작품을 보는 게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요.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언니 혹시 영화에 언니 성격이 많이 반영되셨나요? 거의 반영 많이 됐겠죠. 네, 원래 하던 대로 네 하려고 노력한 편이었어요. 평소의 성격하고 달라 보였어요? 저는 가족의 탄생 때 언니하고 만나는 씬이 없었어요. 그쵸? 이렇게 다른 챕터에 나와서 사실은 언니하고 연기를 이렇게 딱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네요. 그쵸? 네. 그냥 근데 이렇게 GV도 오라 그러고 막. 그러긴 했지만 선배님하고 또 같은 여성 선배님이랑 작업을 할 일이 참 드물어서 사실은 같이 같은 작품을 했던 거의 유일한 선배님이시거든요. 윤여정 선배님 빼고는 선생님이시니까. 근데 그때 딱 똑같다 생각했던 건 달리는 거. 언니 달리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랬죠, 기억이 감독님. 안 나요. 그렇게 달리셨잖아요, 언니가. 내가 알기로 언니 항상 조깅하신다 그랬었는데. 아 맞아요. 춘천에서 그쵸? 찍을 때 네. 주변을 그렇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했는데 모르셨어요. 감독님은 딴 데 정신이 팔려서 엄태웅 오빠한테. 엄태웅한테 그쵸? 꽂혀가지고. 남자 배우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두 분 혹시 가족탄생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따로따로 에피소드가 다르니까 듣고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어떤 역에 같이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움직여요. 딱 한 장면에서 모든 배우들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되게 저는 나름 찍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네, 이 배우들을 한 번에 보는 느낌이. 그 외에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냥 한 장면에 잠깐 보였지 둘이 막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그때 찍으면서도 유해진 배우랑 문소리 감독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부딪히면 재밌는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케미스트리의 배우들인데 우리 영화에 없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때 그 작품이 참 뭔가 남다른 기억이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유미 배우도 그렇고 효진 씨도 그렇고 고두심 선생님도 그렇고 태웅 씨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가 그 되게 어떤 소중한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런 그래서 그런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들로 저한테 기억이 남아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효진 씨랑 자주 연락을 하고 제가 큰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죠. 대부분 공적으로. 네, 근데 사적으로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자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애 키우고 그냥 바빠서 그럼요. 네, 알죠. 네. 근데 늘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도 그런 마음속에 친근감을 늘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효진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아주 이제 조심스레 이야기를 툭 꺼내놨을 때 효진 씨가 언니 저 괜찮아요 할게요 집에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해줘서 굉장히 고마웠어요. 저는 누구세요? 이렇게 문자로 답을 했었는데 그쵸? 효진아 바쁘니? 그렇게 오셨나?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나 소리야 이러셔서 언니! 그랬는데 네, 저는 뭐 당연히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영광스럽고요. 그 수많은 후배들 중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영광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앉아서 GV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해 초에 1, 2월쯤에 영화 개봉을 2개를 연달아 하고 되게 꽤 쉬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네 집에 애기도 보러 놀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는데 뭐랄까 좀 어색하긴 한데 또 한참 안 하다가 나오면 이렇게 되게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후회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잠깐 갔었는데 아주 나가 사는 줄 알더라고요. 네, 이제 소리 언니를 이제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그쵸? 감독님. 그러지 말자. 저로서는 이 두 배우를 자주는 못 보는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만 만나면 기분이 좋은 게 그 12년 전의 느낌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두 분 다 그때도 느낌이 지금도 느낌이 항상 아직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할 경험이 많아서 기대가 많고 호기심이 많은 배우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젊은 항상 앞으로 해야 할 영화에 항상 열정적이었던 문소리라는 배우가 내가 모르는 분들이 여배우로서 많았구나를 처음 느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친구로서 앞으로 했던 영화보다 할 영화들이 훨씬 많은 배우 느낌인데 어떠세요? 이 영화를 만들면서 실제 여배우 모르겠어요. 여배우로 사는 게 힘든가요? 과장하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안 힘들죠? 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고통도 어쩔 때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큰 고통도 괜찮아. 나 견딜만 한 것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도 그런데 특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뭐 이걸 뭘 힘들다고 해야 되나 안 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허허 웃지요 뭐 이런 정도의 답밖에 맞는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영화를 찍을 당시에 2013년, 14년, 15년 영화를 공부하고 만들고 뭐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고민하고 그 당시에는 만드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컸었지만 무언가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걸 좀 더 정확히 더 들여다봐야 하니까 그게 좀 더 힘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냥 제껴두고 조금 숨겨두고 밀어두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만 찾고 이렇게 해서 살 수도 있는데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것들을 지금 너는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더 정확하게 들여다봐야겠더라고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직시하고 나의 모자람도 나의 실수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변 상황도 좀 더 잘 보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좀 내 마음으로 조금 힘들기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영화에 보면은 연기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이 있어 없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매력이 많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여배우로서 어떤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게 한편으로는 약간 이제 뭐 말씀대로 좀 과장되고 희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아는 모든 매력적인 사람이 항상 저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뭐 이쁘다고 하는 사람의 매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어떤 지점이 항상 의심스럽고 그걸 다시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요. 게다가 이제 연출한다는 건 어떤 상황을 설득력 있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배우 일반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조금씩 더 희화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여배우 일반에 대한 고민도 많이 느껴지나요? 보통 여배우 이 영화에서 저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부류들이 그러니까 좀 달라요. 타입들이 진지하게 항상 그냥 생활, 일, 연기, 뭐 커리어 모든 부분에서 되게 진지하고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고 사는 배우들이 있고 참 그냥 뭐랄까 그냥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뭐 일할 때만 일을 생각하거나 현장 가서만 고민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배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물론 후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보단 문소리 감독님보다는 조금 더 배짱이 타입이긴 하죠. 근데 저는 현장에서 소리 언니를 볼 때도 훨씬 더 진지하시고 더 많이 고민하시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언니 선배님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오랫동안 일을 하면 저렇게 더 진지해지겠지?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면 그렇게 가족의 탄생 12년 전에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건 그냥 타입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타입이 굉장히 부러웠던 게 효준 씨는 어렸을 때 데뷔했잖아요. 몇 살에 데뷔했죠? 제가 언니랑 99년도에 같이 데뷔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때 몇 살이었죠? 그때 19살? 19살 모델도 하고 이러다가 네. 여고의 담으로 감독님 영화로 작품에 그때 데뷔했잖아요. 어렸을 때 데뷔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서 데뷔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걸 보면 더 훨씬 어린 나이부터 자기의 매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런 매력이 그것이 본인이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무언가를
어떤 걸 찾아서 언니 저도 연기를 잘하는 배우지 매력이 연기는 뭐 연기를 못하는데 매력적인 사람은 뭐 거의 없는 거 전세 지구상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연기력까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매력이 뭔지 아니까 연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그 연기의 태도가 거침없는 자신감이 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데뷔하지 않은 26에 데뷔했는데 그러고도 몇 년간을 정말 많이 헤매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배우로서 어떤 타입인지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많이 방황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효진 씨 같은 캐릭터 그러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더 현장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매력이 분명히 뭔지 아는 것 같은 저 사람의 자신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부럽게 느껴졌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전 그냥 약간 좀 그냥 그렇게 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잘하고 싶을수록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너무 내가 하는 일이 값진 일이고 나를 너무 매 순간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어렸을 때보다 더 하면서 깨달으면서 더 많이 괴롭고 또 고민스럽고 막 너무 간절해지고 그런 순간들이 되게 극대화되는 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편한 시기들이 있고 모든 배우들에게 다 그쵸.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언제 영화 하세요? 네? 저는 이 두 분을 보면은 그냥 같이 자란 친구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친구라고 얘기해서 너무 친구죠. 뭐. 친구죠. 네. 예. 네, 나이를 떠나서 친구죠. 이게 고민준 배우 이제 19살 때 같이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이 문소리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있다는 지점이 어떤 대범함에서 나오는데 그냥 그때 가지고 있는 대범함은 나 이 일 오래 할 거 아닌데 이런 대범함이 가지고 있어요. 나 이거 안 해도 딴 거 하면서도 인생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이 일이 현재로선 제일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나는 이것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다가도 고3 때였죠.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영화 촬영장에서 그거 생각나죠. 이렇게 찍으면 이 다음 시간에 여기 다음 컷에 또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살짝 피해 있어야 다음 컷이 안 나오겠구나 생각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맞아요. 풀샷에 한 30-40명 나와 있는 광장에서 기둥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가 사이드에. 근데 이미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풀샷을 찍는데 이제 어떻게든 좀 일찍 가보려고 기둥 뒤로 이렇게 숨어서 감독님이 너 이제 바스트 따야 되지나 그런데 저 진짜 기둥 뒤에 있었어요. 감독님 안 나왔어요. 했더니 아니야 너 요만하게라도 나와 큰 스크린에 나와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일 안 하고 딴 거 해도 돼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일을 평생 하게 될 일이 맞을까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본다 생각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저는 여고괴담을 그냥 어떻게 하다가 해서 제 평생 직업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쁜 의미로 내가 이 일을 나는 해야 된다, 다른 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이니까 한다. 이거를 다음에 계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20년이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마치 막 너무 잘 성장한 이 친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두 분이 워낙 스타일이 달라요. 한 분은 말씀대로
지금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영화가 좋아져야 되는구나라는 커다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출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공효진 배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잘 쓰일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배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바꿀까를 더 고민을 많이 하는 배우고 너무나 이제 다른 스타일로 접근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기분이 좋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재밌는 일인가를 계속 알게 되잖아요. 저는 마지막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그 마지막 편에서 이제 그 앞에서 두 편이랑은 다르게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영화 만들어야 돼요. 네. 여기 나오신 그 마지막에 그 돌아가신 감독님이 14년 동안 차기작이 없었던 감독님이거든요. 감독 몇 년 되셨어요? 만추. 제가 작은 작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많이 안 하는 거죠. 저 감독님도 혼자 작업 많이 하셨어요. 네. 작은 작업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영국에담하고 나서 라디오 탄생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 7년 동안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영화하고 뭐 연극도 하고 다른 작업 7년 만에 전화했었죠. 라디오 탄생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목이 영 아닌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랬어요. 그 첫 통화하면서 갑자기 감독님 돌아가시면 우리들이 할머니 돼가지고 아니, 정말 그 생각 들었어요. 네, 육개장 떠먹으면서 네. 뿐만 아니라 영화를 모든- 찍어야 감독이 지금 예술한다고 그게 예술이니? 그게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마지막 영화를 보는데 정말로 그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가 죽고 장례식장에 나와 같이 했던 배우들이 와서 뭐라고 할 것인가. 왜 감독들은 시사 때 첫 시사할 때 그 제일 떨리는 관객이 같이 작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중에 배우들이고 배우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나랑 계속 술을 먹을 수 있을 관계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떨리는 순간인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장례식장에 이렇게 두 분이 모여서 그 감독이 그게 참 이게 그렇지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그 저 시나리오를 쓸 때 처음에는 14년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라고 썼는데 그 찍는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PD한테 보여줬더니 PD가 이거는 어떤 감독님이 자기 얘기를 하고 오해할 수 있어? 바꿔. 그래서 그러면은 10년으로 할까? 10년 있어. 바꿔. 정말 14년 동안 작업 안 하신 감독님은 없더라고요 아직. 더 많은 감독님은 있어요. 근데 14년이 묘하게 없어가지고 정말 리서치를 해가지고 14년을 넣은 거예요. 당신은 콕 집어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 변명을 하려고 14년을 겨우 넣었던 거고 그 감독이 만든 그 유일한 작품 햇빛 좋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 제목도 혹시 어떤 감독님이 자기 영화를 얘기하는 건가 오해할까봐 이런 독립 영화가 있는지 이런 단편이라도 뭐가 있는지 제목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그 영화 그 감독님이 만든 햇빛 좋은 날은 뭐지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 재미없는 영화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만든 영화도 저렇게 될 수 있죠. 이게 슬프더라고요. 네, 이제 감독님은 현장에서 굉장히 좀 보시는 이미지 그대로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하신 말투시고 굉장히 젠틀한 태도세요. 남자 배우에게나 여자 배우에게나. 그런데 이제 그 영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배우 막 발 주물러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해해주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던 어떤 옛날 기억이 그 시를 쓸 때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할 때 정말 이제 사지가 뒤틀리는 이런 기분이고 그 온몸의 근육이 아프고. 그런데 이창동 감독님은 현장에서 그렇게 아이고 우리 효준이 고생했다, 효준이 아프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정말 그 무뚝뚝한 안동남자 그래 걸어 네 보자 이게 다예요 거의. 그래서 내가 막 쓰러져가지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도 다음 거 찍을 수 있나? 이 정도가 다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은 너무너무 아끼고 제 고통을 본인의 고통으로 느끼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이제 어느 날 집에 오면은 잘했다 오케이다 뭐 이런 소리를 별로 못 듣고 집에 오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너무 고민스럽고 막 허하고 마음이. 그런데 TV를 이렇게 틀은 거예요. TV를 딱 트니까 엽기적인 그녀 촬영 현장이 어떤 연예 프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곽재용 감독님이랑 전지현 씨가 나온 거예요. 전지현 씨 너무 생기 넘치더라고요. 저 다 죽어가는데. 근데 전지현 씨가 그 클럽에서 춤추는 장면 이렇게 교복 입고 그 장면을 찍는데 정말 턴을 돌고 너무 생기 발랄하게 춤을 탁 추고 咔 소리가 들리니까 막 달려와서 모니터 앞에 의자에 탁 앉으니까 곽재현 감독님께서 우리 지현이 잘했어 그러면서 힘들지 막 이러시는 거죠. 저는 뭐가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지현 씨는. 근데 곽재현 감독님 우리 지현이 힘들지 이러면서 막 다리 아프지 이러시는 게 연예 프로에 잠깐 나왔어요. 눈물이 나있었어요 그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여기서는 반대로 그 감독님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들어가진다고 마음이 전달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씬에 사실은 거의 제가 뭐 18년 동안 연기를 해오면서 일어났던 한 뭐 100가지도 넘는 일들이 하나의 씬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그러다 보면은 그 씬은 옛날에 일어났던 사실과는 다르지만 어떤 진심을 담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안에 제가 영화에서 겪었던 사실은 모든 일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감독님이 제일 안 써지셨던 씬이 무슨 씬이에요 여기서? 안 써졌다기보다 그 시나리오를 가장 사실 많이 고친 거는 이막이에요. 왜냐면 이막이 인물도 많고 장소도 많으니까 또 저와 가까운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뉘앙스를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받을 것 같고, 우리 엄마 저 뒷바리 하지 않느라 너무 고생하시는데 너무 속물처럼 보이면 어떡하나, 내가 또 그렇게 힘들게 그러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또 딸내미 하나 아직 어린데 너 영화에 이런 식으로 쓸 거다 뭐 대화도 안 되는 수준인데 우리 딸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조금 못된 캐릭터로 그리면 나중에 딸이 커서 왜 이랬어 엄마, 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야 엄마 영화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사실 마음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관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중에 컴퓨터를 보니까 12번을 고쳤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반 동안. 며칠만 있으면 고치고 며칠만 있으면 고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쳐봤다가 저렇게 고쳐봤다가 어떤 상황을 뺐다가 넣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어머니도 실제로 이제 치매가 있으셔서 병원에 좀 계셨는데 그러시지만 또 너무 안 좋게 그릴 수는 며느리로서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도 또 저를 사랑하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 마음은 알고 받아들이면서 근데 저는 보면서 감독님이 걱정하시는 시어머니도 귀여우셨고 저는 내심 진짜 저 10원짜리를 몇백만 원에 파는 거 아닐까? 막 그런 기대도 했었거든요. 그 사실 그 제작자들이 그 상업영화 제작자 특히 여기 우리 1막에 나왔던 원동현 대표라는 천만 제작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바라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남편한테 엄마가 이거 줬어요 하고 꺼냈을 때 그 종이에 통장 비밀번호가 써 있었어요. 그렇게 해소를 시켜줘야 관객이 역시 제작자님들은 마지막에 꼭 시원하게 해피엔딩을 해야지. 그돈 어떡할 거야 마음에 남잖아 왜 관객을 답답하게 이러면서 맞아요. 해피엔딩을 그렇게 원하시더라. 그쵸? 안 그러면 영화 어때? 그러면 다들 뭔가 좀 찝찝해 이러고 나온다고. 그러면은 다음 관객을 잘 못 끌어온다는 그런 생각하시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시어머니의 그 행동도 귀여우셨어요. 이렇게 못될 거란 느낌보다는 귀여우신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딸이 뭔가 말 안 듣는다기보다는 뭐랄까 되게 철이 들었다 보다는 뭔가 자기가는 좀 트인 생각을 하는 아이인 것 같은 느낌 들었었고, 감독님은 또 그 어떤 굉장히 스위트한 말투에, 요즘 남편 저런 말투 쓰는 사람이 감독님도 그러시더라. 감독님 그러시더라. 네, 맞아. 한국 영화 감독 중에 장준환, 김태훈 네. 두 분 계세요. 그래서 너무 스위트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술 먹고 부인이 들어와서 누워갖고 오빠게 저러고 있는데 힘들어요? 막 그럼 술을 줄여요. 저는 그게 너무 웃겼고 딸이 하는 얘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남편은 저한테 술을 권해요. 늘. 제가 이제 요즘도 거의 100일 안 먹어야겠다 이러고 금주하고 있고 재작년에도 좀 금주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해요. 나는 술 안 먹는 문소리랑 결혼한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나랑 결혼할 때 그 사람은 술 먹는 사람이었는데 왜 자기랑 한 잔 안 해주느냐. 그거 없이 나는 당신이랑 평생 살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술 권하는 실제로는 타입인데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은 제 마음 안에 가장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큰 딜레마가 아닐까. 사는 게 힘드니 술이라도 먹어야겠다 이것과 그렇게 힘드니까 술이라도 좀 줄여야겠다 이 마음과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를 넣게 되었네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술집이라고 하는. 재밌었고 딸이 하는 얘기도 저 애가 얘기를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드니까 쉬고 싶다고 그 얘기 하니까 그것이 바로 포인트였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약간 스위트하다는 거 있잖아요. 조금 착해 보이고 이게 실제로 그 착하거나 스위트 다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나 말투일 수도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또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사실 저도 이창동 감독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그런 사람 흉내도 내봤거든요. 그런 느낌. 근데 훨씬 멋있잖아요. 얘는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보이다가 그냥 오늘 밥은 먹었나? 이러면 사실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맨날 웃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오늘 뭐 밥을 안 먹고 그냥 찍자 이러면 원래 나쁜 놈이었어 저 사람이. 겉으로 저래 보이지만 사실은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흉내를 내본 적도 있는데 촬영장에서 이렇게 좀 쿨하고 시크해 보이려고.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이 이렇게 막 수고했어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냥 네, 조금 계속 시키시잖아요. 그냥. 네. 그죠? 네. 저 남편도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지만 가끔 그 말투 때문에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나를 위로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나한테 따뜻한 분위기인데 그런데 3초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용이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적인 이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사가 너무 저는 재밌었어요. 술을 줄여보려고 했는데 그 안에 엄청난 게 담겨 있거든요. 말투만 스윗해.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모르겠어요. 저도 장경 감독님
좀 비슷한 점을 좀 느끼거든요. 그 말투에서. 비슷하시죠. 감독님 좀 비슷하세요. 감독님도 근데 그냥 저한테 창 배우라고 하셔갖고 단편 영화를 3일 동안 찍은 적이 있는데 처음 저 노래를 아주 잘하는 편이 아니라 창을 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요. 그거를 3일 찍을 영화로 한 2주인가 배웠어요. 그리고 잠깐씩 짧게 부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셔놓고 막상 찍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창을 20번 했나? 그리고 한 20번 되니까 목이 막 가니까 이제서야 진짜 트이는 것 같이 긁는 소리가 난다면서 그러더니 와서 저한테 효진아 여기서 한번 울어볼래? 그래서 창도 하는데 갑자기 울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울지? 그렇게 했던 근데 감독님도 이렇게 막 힘들겠지 그건? 그런 편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거 해볼래? 저거를 해볼래? 끝까지 그런 불러볼래? 말투와 분위기로 그 사슴 눈망울 같은 눈을 꿈뻑꿈뻑 하시면서 끝까지 계속 시키시죠.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감독님이랑 가족의 탄생 찍을 때 언니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감독님이랑 맞아요. 그쵸? 그쵸? 별로였던 것 같은데? 맞죠? 그때 원망 좀 했었었죠 제가. 그쵸. 네. 왜 이러냐고 나한테. 저를 말을 잘 못하게 하고 목소리도 작게 하라 그러고 뭘 하여튼 연기하라고 시켜놓고 뭘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납득이 안 돼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왜 그러냐고 막 투정도 부리고 그랬더니 나보고 어느 순간은 딱 지나가면서 말을 안 할 때가 제일 섹시해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벙어리로 만듭시다 이 캐릭터를 미라를 벙어리로 해주세요 이런 농담을 둘이 할 정도로 그런 네. 저도 그때 시나리오를 보고 저한테 보기 전에 정말 너 생각하면서 썼어 효진아 선경이를 그랬는데 너무 못된 거예요. 엄마한테도 진짜 못됐고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막 신경질 내고 요만한 동생 막 때리고 너무 못돼서 제가 그거 보자마자 감독님한테 감독님 제가 이렇게 못됐나요?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감독님. 오늘 이 영화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너무 좋은 배우들이죠. 정말 한국 영화의 보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여배우, 남배우 뭐 이렇게 떠나서 정말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제가 이대목에 정확히 하고 있는지 가끔은 이런 때도 있어요. 감독님 여자 영화가 너무 없잖아요. 감독님이 여자 영화 만드셔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남자 역할을 해. 저한테 그 영화의 남자 역할을 네가 남장을 하고 남자를 해. 그러셨던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요. 그랬었던 네.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남자 캐릭터인데 여배우를 캐스팅해서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떠오른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공효진 배우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보면서 제가 여자 배우라서 뭐가 더 힘든지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영화를 제작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자리에서. 근데 선배님이 이게 감독님이 더 힘든가요? 배우가 더 힘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배우는 18년 동안 해왔었고 감독은 처음이니까 그게 감독이 더 힘들게 느껴졌나? 우리 남편 하여튼 저랑 법적으로 부부이신 분 뵌지 오래됐어요. 네. 둘 다 너무 아파서 장준환 씨는 연기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안 나오신 거예요? 찍긴 찍으셨어요 바스트를?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네, 감독들이 다 그렇죠. 김태형 감독님이 김태형 감독님이 연기하는 거 아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근데 김태형 감독님이 그 창하는 영화 찍을 때 요만큼만 하면 돼 이러고 데리고 갔던 것처럼 저도 저희 남편한테 어깨만 걸을게요.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방 어두워서 정말 얼굴도 안 나올 거고 등만 잠깐 어깨 여기만 걸을게요. 대사만 하세요. 이렇게 이제 꼬드겨가지고 갔는데
현장에 왔어요. 귤을 사들고서 네, 이 방에 세팅 좀 하고 있을게요. 저 방에 잠시 계세요. 그랬어요. 방에서 이제 앵글 잡고 이러고 감독 어딨지? 제가 남편을 감독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철 씨 어딨지? 이러고 찾아갔더니 방문을 열었더니 그 방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어깨만 벌겠다고 어젯밤 12시에 얘기했는데 메이크업을 다 받고 헤어를 막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더니 에? 이래서 아니 얼굴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감독 말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감독이지만 감독이 어깨만 벌린다고 그게 그렇게 찍을 감독이 어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앵글을 돌려서 옆모습도 나오게 찍었죠. 앞에 봤을 때는 안 찍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또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면서 현장에서 배우로서 문소리 언니가 더 이렇게 날카로웠을까 아니면 감독님으로서 더 날카로웠을까? 그 단편 영화 현장에서 물론 제가 매우 날카로웠던 적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주연 배우 감독 다 하다 보니까 이 스태프들 앞에 무슨 뭐가 아무것도 가림막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랑 같이 일하자고 모인 스태프들인데 이 스태프들 앞에 한번 이렇게 날카롭게 하면 뭐가 이렇게 좀 네, 배우는 뭐 씬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뭐 감정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날카로울 때도 있는데 그때 감독님이 좀 잠깐 이렇게 하고 갈게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혼자 두 개 다 해야 되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냥 삭혀야 되는.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겠다. 조 감독이 이리 와봐.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슛 들어갈 때는 웃고 막 이런 연기하는 게 되게 내가 너무 가증스럽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아주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의 발랄한 문소리가 나오는 신이 거의 없어요. 레디 하면 저는 대부분 시즌들이 그래요. 이러고 그래서 그나마 네 그게 좀 그 차이가 크지 않는 네. 그러면 저희들 막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인 수다를 여기서 계속 넘어다 맞다. 질문 받아야 되는 거죠? 질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질문 좀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턱을 괴고 계신 건지 손을 든 건지 약간 헷갈리네요. 좀 크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기 가운데 제일 먼저 들으셨던 이분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봤고요. 그 영화를 연출하시거나 영화를 이제 오랫동안 연기를 하시면서 영화 자체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점에서 영화 자체에 대한 생각이 변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변했다기보다 잘 몰랐어요. 영화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잘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었고 또 그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공연을 굉장히 좋아해서 연극은 많이 보러 다녔는데 그래서 좀 늘 약간 나는 사실 연극을 더 좋아했었는데 내가 막 따라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랑 결혼한 느낌? 네,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그게 좀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 사랑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문득 그렇게 캐스팅이 돼서 시작하게 된 게 그러고 또 상도 받게 되고 한국영화계가 저를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 문득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잘 모르니까 싶어서 더 계속 나는 잘 모르니까 공부해야 돼 더 알아봐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금은 훨씬 더 관계가 깊어지고 저 옛날보다 훨씬 애정도 깊어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또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한 분당
그 질문 하나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조금 한번 조금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 줄무늬 입으시는. 안녕하세요. 저 학생이고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서 빔을 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엄청 많이 울어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영상은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이 이제 섞여 있는데 주로 이상우 선생님이라는 그 연극 연출을 하시는 차이무의 선생님 계세요. 저랑 연극도 했었고 그 선생님이 연극원 교수님이셨는데 정년퇴임하시고 강원도 고성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정도 사셨는데 2년? 네. 그 고성에 가시면서 그 전에 이렇게 자주 저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문득문득 고성의 자연의 모습을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새벽에 정말 5시 반에 해 뜨는 모습도 보내주시고 새들 모습도 보내주시고 파도가 크게 치는 모습도 찍어 보내주시고 그냥 모래가 흩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그냥 보내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그냥 잠도 별로 못 잤는데 그 동영상 때문에 잠이 깬 것이 짜증스럽지가 않고 오히려 눈물 나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런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별것 아닌데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왜 이런 힘을 갖게 된 어떤 힘을 갖고 있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화는 왜 찍고 왜 만들고 사람들은 왜 보고 싶어하고 우리는 왜 보여주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는 일에 근본적인 출발이 뭐지? 이런 고민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헌팅 다니면서 찍은 길거리 모습이랄지 또는 맨 마지막에 그 안개 낀 장면은 영화 찍느라 너무 바쁜 와중에 아기가 갯벌 체험을 서해안에 간다고 갔는데 가서 자기만 엄마 아빠가 아무도 안 왔으니까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엄마 왔으면 좋겠어 전화가 왔길래 또 운전을 해서 막 서해안을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가면서 내가 지금 이 영화 찍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고 갔더니 그 갯벌이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두야 이러고 찾았는데 찾아도 애는 어머 왔어 이러더니 또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조금만 그 안개 속에 그냥 앉아가지고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가지고 애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여길 왜 왔나 여기는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심정으로 앉아있는데 그 자욱한 안개와 그 속에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굴러다니는데 뭔가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그냥 아이폰으로 찍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찍는 마음에 굉장히 좋은 마음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그 햇빛 좋은 날 감독님의 좋은 마음을 1%도 못 헤아려 준 것에 대한 반성하는 마음이 진짜 굉장히 많았었고 이 드라마 안에서 그러면서 그 장면을 넣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조명을 많이 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좀 화질이 좀 떨어져 보이고 어두운 데서 찍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좀 멀리 가볼까요? 맨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맨 뒤쪽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오늘 영화를 3번째 봤는데 감사합니다. 보면서 이제 마지막 장에서 그 영화 배우 지명생 여자분이 와서 이제 막 울다가 와서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묘하게 그 남자 배우 쪽으로 좀 더 몸을 틀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3번째 보면서 확실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능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목은 여배우는 오늘도지만 저는 직장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여성 직장인으로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고
그 장면도 저한테 좀 다가오는 게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인데 거의 비슷한 직책인데도 여자 사원이라서 가끔은 아가씨 이렇게 부를 때도 있거든요.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 배우라는 직업이 자신의 매력을 이제 많이 사실은 모든 직업에서도 매력이 드러나지만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드러내게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여성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갖고 있는 남성성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쩔 때는 죄책감을 느껴질 때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똑바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배우라는 직업이 이런 직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또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 오면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또 어필하게 되잖아요. 무언가 나도 들었네요. 어떻게 과거를 다 파헤쳐 봐요 우리? 그래서 그런 사람 어떤 생각이 있더라도 현실과 다를 때도 있고 내 생각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더 배우를 시작하고 몇 년간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런 걸 이용하고 사나? 이런 거를 또 이용하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가?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나온 건가? 아니면 이 직업의 원래 특성이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건가? 이러지 못하면 여배우를 못하는 건가? 뭐 이런 다양한 그 고민들이 스쳐갔던 것이 사실이고, 또 수많은 시작하는 여배우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사는 게 어떤 건지 고민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고민이 더 단단하고 좋은 생각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런 지점은 사실 여배우니까 더 그렇게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지만 많은 직업 여성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 내지는 내 마음 안에서도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저 마음이 진짜 마음인지 흔들릴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사실 그 서영이라는 캐릭터가 제가 걔 오자마자 얘 누구지 하는 얼굴로 쳐다보지만 그 사람이 곧 저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앞에 있는 박정락이라는 배우도 저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그 씬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씬을 할 때도 그 서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전여빈이라는 배우인데 연기가 진짜로 처음이었어요. 그 대사가 있는 연기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이 조금만 뉘앙스를 달리하면 굉장히 상투적이 돼버리게 되거나 조금만 또 달리하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것 같아서 서로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고 이런 고민들이 좌충우돌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니까 신인 배우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저기 끝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학생이고요. 연기를 하시거나 연출을 하셨을 때 슬럼프가 오시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슬럼프를 크게 겪었던 모양. 저 얘기 좀. 재밌었죠, 그쵸? 저는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참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관객 또는 감독님 또는 만드는 분들의 어떤 나를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나 판단에 참 관심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보면 참 럭키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성격을 타고 태어난 게 이 배우라는 직업을 하면서 또 선배님이랑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무뎌서 혹은 그것보다 나 좋은 게 더 중요해서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행복하게 좀 걱정을 좀 덜 하고 일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쯤 되니까 지금이 저도 18년 정도 일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더 진지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일해야 되겠구나. 연기해야겠구나. 또 뭐를 더 잘할 수 있는지 또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시간이 좀 나면 본인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나 봐요. 근데 그런 어떤 슬럼프 사람들이 볼 때 왜 쟤 요즘에 작품을 안 하나? 왜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나? 영화에서 캐스팅이 안 되나? 혹은 왜 한 영화에서 저 배우보다 작은 역할을 맡아서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다른 판단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자유롭고 내 맘대로 처음부터 일을 해서 지금도 어떻게 움직여도 별로 이상하거나 그렇게 요즘 좀 큰 역할을 못하나? 뭐 이렇게 사실 저희 그런 생각들을 되게 예민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일할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의 무드나 또 어떻게 보면 오는 어떤 나이에 오는 그런 시기와 무드에 좀 예민해질 때가 꽂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볼 것 같아. 나를 그렇게 치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슬럼프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느낄 때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한테 저 때가 슬럼프였던 것 같아. 뭐 드라마가 안 되고 뭐 영화가 안 되고 뭐 그럴 때 근데 사실 연기하고 나면 저는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정말 신경이 안 쓰이다기보다는 뭐 또 다음이 있고 또 다음이 있고 그렇게 위로하고 괜찮다 생각하면서도 조금씩 쌓이는 상처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보니 이런 것들이 상처였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긍정적인 사고가 가장 좋은 처방이지 않을까요? 뭐 다들 슬럼프라고 하지만 나 슬럼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기 머릿속의 모든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나는 괜찮다 난 잘하고 있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극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극복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효진 씨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배우보다도 뭐 종종 그런 뭐 저도
미주알 고주알 통화하고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요즘 효진이 어떻게 지낸대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감독님이 효진이 만났다고 그러면 아 요즘 어떻대요? 뭐 한대요? 물어보기도 하고, 아 효진이 요즘 그거 한대? 그런 얘기 종종 하죠. 효진이 씨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뭐 후배 배우들. 그런데 이제 그 배우들 나름대로 다 인생에 힘든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독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머 걔 어떡하니? 그러면 걔 마음 상처가 크겠다. 이런 배우가 있고, 효진 씨는 글쎄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명히 걔는 잘 이겨내겠지. 이런 믿음이 훨씬 많이 가는 후배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많이 흔들리는데 그래도 뽑히지는 않고 뿌리는 좀 단단한 이런 느낌이라면, 효진 씨는 그냥 이런 많이 흔들림도 없이 그냥 훌쩍 그쪽 공기는 어떠니? 내가 이렇게 물어볼 만큼 그런 나무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그렇게 다른 타입이어서 아마 슬럼프를 이기는 방법도 다를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안 좋은 순간에 앞이 안 보일 때 내가 겁내하거나 앞이 안 보여서 힘들어하면 더 길을 찾기 힘들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을 사실 다스려야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제일 첫 번째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그래서 사인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다음 영화 상영이 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마쳐야 될 것 같죠? 예, 그러면 이 영화 덕분에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같이 뵙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할 시간이 없을까요? 예, 그럼 마지막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겠어요? 저는 마인드 컨트롤 잘 하면서 이제 가을을 보내고, 가을에는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이럴 때는 많이 놀러 나가야죠. 네, 그리고 다음 작품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여배우는 오늘도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가을날 효진이랑 놀고 싶네요. 같이 놀자 효진아. 그런데 정말 10월까지 극장에 한 군데라도 걸려있는 날까지는 저는 못 쉴 것 같고요. 제가 벌려놓은 일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극장을 찾아다니며 관객들을 만날 것 같아요. 네, 오늘 와서 이렇게 소탈하게 본인의 얘기를 해준 효진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 옆에서 쿵짝을 잘 맞춰주신 감독님께도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객석을 꽉 메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